이제 SK하이닉스가 왜 그러면 이원화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가격을 더 쳐서 해주냐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제일 타깃을 하는 시장이 전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중요한데 위안화가 약간 강세로 간다 그러는 거는 자, 지금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 TC 본도 가지고 아주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뭐 지금 치열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 간에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가운데 뭔가 봉합해 보려고 하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뭐라 그럴까요? 그 TC 본도 신규 물량 발주를 이제 SK하이닉스가 곧 하게 되는 상황인데 한화로 이 물량이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한미로 갈 것이냐 수혜를 어느 쪽에 더 볼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들 설왕설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업계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는데 진짜 모르겠대요. 그치, 이게 지금 한미 하는 거 보면은 한화를 키워줘야 될 것 같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당장 한미의 또 장비가 더 효율적이고 그렇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SK하이닉스 내에서도 담당자들 그리고 이제 임원 간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날지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장비의 어떤 그 퀄리티 혹은 그 수율 뭐 이런저런 것들 따졌을 때 어디가 더 낫다고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왜냐하면 가격을 더 높게 20%가 얼마 더 높게 쳐줬잖아요. 한화 거를. 그게 성능 때문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진짜 열받잖아요. 네,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뛰어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왜 그러면 이원화하는 업체한테 이렇게 가격을 더 쳐서 해주냐면 이걸 이제 이원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초기 투자하게끔. 맞습니다.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이게 계속해서 솔벤더로 끌려갈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기 좀 이제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SK하이닉스에만 장비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세미텍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첫 계약은 따낸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공급할 어떤 그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테스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SK하이닉스 뭐 구매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두 번 발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제 어쨌든 이제 고객사인데 또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것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닉스인데 그래도. 네, 그렇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공급 업체, 그 협력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원화를 스탑하거나 그렇게 한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좀 상상하기가 쉽진 않긴 한데,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 장비가 뭐 계속해서 성능이 더 뛰어나고 차세대 HBM 기술을 주도하기에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사결정을 지금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서로 머릿수 싸움하기 정말 바쁠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정말 강수를 둔 거잖아요. 인력들 다 철수하고 SK하이닉스가 정말 뿔끈할 정도로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후회하거나 우리가 성급했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역시 잘했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도 되는 우리만의 힘이 있어 라고 판단을 하고 있나요? 일단 한미반도체라는 회사 자체가 곽동신 회장이라는 분의 카리스마가 끌고 가는 부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너의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일단은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일단 다 그렇게 보는 흐름들이 많고요. 지금은 그 회장님의 그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견이나 아니면 뭐 의문을 표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이렇게 강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뭐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뭐 이제 실무자들이 의견을 내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으면 어쨌든 이제 직원들은 돌격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 백도가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네. 이
돌이켜 보면은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한미 반도체도 마이크론이 됐든 삼성은 아니지만 저 마이크론이 됐든 뭔가 새로운 공급처를 수요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또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의견에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 AI 어떤 혁명에서 HBM이라는 그 산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회사가 두 개잖아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협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네. 근데 뭐 서로 그 판을 깨지는 않겠죠. 계란 바구니를 깨버리지는 않겠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봉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한미 반도체가 더 그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 한미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워낙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의 어떤 주가 충격은 뭐 한미 반도체가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R&D 투자 금액만 보면 하나세미텍이 더 공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양산도 해야 되고 또 성능에서도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하나세미텍의 앞날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하나 세미텍 입장에서는 사실 그 TC본드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쉽지는 않은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 글로벌에 뭐 일본 회사들도 있고 뭐 네덜란드 회사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대부분 한미 반도체 아성을 넘어서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세미텍은 거기에 진입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 회사 간의 실력 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 한미가 제기한 특허 소송, 그다음에 한화의 무효 심판 대응, 이제 어쨌든 법적 공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누가 어느 쪽이 이길 거라고 예상들 하나요? 사실 그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기술 특허 소송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몰라요. 예. 뭐 사실 HPSP나 EST 같은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뭐 1심에서는 이겼다가 2심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최종심에서 어떻게 날지도 모르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뭐 삼성전자고 애플의 특허 소송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가봐야지 안다. 맞습니다. 네, 결론이 가봐야지 나봐야 안다.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양쪽 다 자신들의 재판에 자꾸 뭐 소송하고 무효 소송하고 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판단이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하나세미텍 뭐 TC본도를 넘어서 종합 반도체 장비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게 아마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그 어떤 전략 혹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면 저는 뭐 지금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삼성 테크윈 예전에 그 회사 인수해서 이제 사실 반도체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잘 안착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떤 핵심 인력들을 잘 그래도 유지해 오면서 잘 아우르고 오는 것들이 사실 그 하나라는 그룹의 미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수를 해도 사실 거기 키맨들이 금방 나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참 그런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M&A 이후 하긴 M&A를 참 많이 했는데 다 성공하고 있죠 지금. 그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도 사실 후공정이 제일 취약해서 사실 TSMC에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주도했던 린준청이라는 부사장님을 영입했는데 그분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나갔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보면 한화가 참 이제 외부에서 데려온 분들 잘 대접해서 잘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JP모건의 전망이 TC본도 신장이 2027년까지 3배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미, 한화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쟁자들 두려워할 만한 경쟁자들 나오고 있나요? 그럼요. 이게 뭐 사실 계속해서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 뭐 이게 또 새로운 경쟁자들, 무서운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글로벌 이 후공정 밸류체인에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를 글로벌 기업들이 누가 주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온 경쟁 자기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지금 어디에 이렇게 숨은 고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우리도 그래서 이 테크 시장은 사실 방심하면 순식간에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성과를 꾸준히 내면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한화세미텍의 자금 사정은 괜찮아요? 계속 R&D를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해갈 만한 여유가 좀 있나요? 뭐 그렇게 이제 여유롭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너 네 지금 이제 3세가 어쨌든 맡아서 지금 이제 뭐 전략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룹 차원에서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를 믿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요새 그 한미반도체 투자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한화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냥 일어난 현상만 보면 한미가 더 낫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는 이제 솔벤더였고 독점 회사였는데 이제 독점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동안에는 한미 반도체만 뭐 투자하시던 분도 이렇게 일부 비중을 뭐 이런 경쟁사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TC본더 시장이 마이크론, 삼성전자하고는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 한미반도체는. 일단 마이크론하고 거래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네, 뭐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사이가 더 벌어질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협력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뭐 하긴 뭐 이익을 앞에 두고서 또 기업의 어떤 성장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서는 뭐 합종 연행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뭐 어제 뭐 친구가 오늘 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삼성전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마음이?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 장비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지. 자존심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삼성전자한테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지금 삼성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죠. 네. 이게 기술 유출에 대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 독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의 그 HBM 지금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는 계속 오랫동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전에는 우리가 한 재작년에는 이게 그냥 후공정 그러니까 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TSV 구멍 뚫고 TC 본드로 붙이고 여기가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게 전영현 부회장이 와서 보니까 D램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A라고 하는 14나노대 D램을 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설계를 다시 한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많이 거죠. 걸립니다. 진짜 빨리 해도 6개월, 9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화되려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BM 쪽에서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SK하이닉스 실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SK하이닉스는 7조 몇천억을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게 얼마 나왔었죠? 1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쵸. DS 부분에서. 이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네. HBM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확 올라가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납품부터 해야지 실적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HBM으로 의미 있는 이익을 내려면 적어도 1, 2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좋은 호황기는 다 놓치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큰 회사도 의사결정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HBM3 개발 관련해서도 계속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콜 통과 시점은 이제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SK하이닉스의 HBM 마진율이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게 경쟁자들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업체들이 못 들어와 주니까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하고. 그렇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다시 한다. HBM4를 먼저 내놓겠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것도 이 설계가 이게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D램 자체가 그럼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연기가 되는 거네. 맞습니다. 1A가 제대로 재설계가 돼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 1B, 1C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D D로 가든 1T로 가든 이게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1A가.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뭐 사실 기술하면 삼성전자를 떠올렸는데 이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 이게 좀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이랄까요? 뭐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중간 인사로 DS 부문장을 바꾼 거고 전영현 부회장한테 지금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 인사에서 사실 전영현 부회장 쪽으로 많은 좀 이제
전형현 부회장하고 손발을 맞출 만한 이제 인력들 중심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조직이라는 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사기가 이게 뭐 단기간에 뭔가 확 이렇게 올라오기 쉽지 않고, 그리고 조직 문화라는 게 뭔가 이런 큰 사고를 쳤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누적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쾌도난마처럼 단칼에 뭔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죠. 야, 하여튼 삼성전자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에 뭐 20억 달러 주고 공조 관련된 회사 네.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새로운 그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플렉트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그, 완전히 한 건 아닌가요? 이제 뭐 인수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플렉트라는 회사는 이제 공조 시스템을 하는 회사인데, 그 공조가 어디 필요하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전력 문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00이라는 전력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연산을 하는데 사실 40%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40%를 이 열을 낮추는 데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사실 제일 잘 작동하는 온도가 한 20도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거든요. 그게 공냉식이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그 액체 냉각, 그러니까 그 뭐 냉각수 같은 것들 흘려가지고 칩에다가 딱 접촉시켜서 이제 열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서버 자체를 그 비전도성 액체에다가 담궈서 열을 낮추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원천 기술들이 그 플렉트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그런 AI 뭐 서버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삼성도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그 어떤 원천 기술 확보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요것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 앞으로의 전망, 뭐 도움이 되긴 하겠죠. 큰 도움이. 그럼요. 이게 사실 이제 AI라는 인프라는 이제 각 국가들이 다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SOC처럼 뭐 원전 수출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대규모로 뭐 그 스타게이트 글로벌 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뭐 LG에서도 그 이쪽 공조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이 공조와 관련해서 강자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뭐 삼성하고 LG가 두 원래 회사가 잘합니다. 원래? 왜냐면 원래 뭐 이런 쪽 이제 시공하고 이런 그 계열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완전 전문화돼서 원천 기술까지 딱 이제 따져보면 약간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 중심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또 나중에 시장 커지면 또 특허 소송전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천 기술을 확보 안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원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시점이긴 하죠. 네, 그래서 사실 해외 기업 인수하는 데는 사실 그 RP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파운드리 가동률 삼성전자의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많이 올라왔어요? 예, 작년에 사실 30%를 셧다운 했었잖아요. 네. 워낙 이제 돌릴 물량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 이제 2나노, 3나노의 선단 공정 쪽에 뭔가, 뭐 가동률이 좀 이제 좋아지는 건데, 아직 거기는, 일단 그래도 3나노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긴 한 게, 2나노는 지금 퀄컴도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최근 뭐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도 일단 2나노는 테스트는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발주를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뭐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뭐 확정된 고객사의 어떤 확대는 없겠으나 그럴 가능성 있는 테스트 단계하는 기업들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3나노 때는 일단 테스트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아예 안 했었어요. 아예 안 했었는데 지금 2나노는 어쨌든 중요한 회사잖아요. 퀄컴하고 엔비디아는 굉장히 큰 고객이잖아요. 엄청 큰 고객이죠. 그 고객들하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죠. 네. 삼성전기가 얼마 전에 BYD하고 그 전장 부품 계약 체결했다.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출렁였는데 어떻습니까? 이 삼성전자하고도 뭔가 시너지 나는 게 있나요? 삼성 파운드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사실 다 칩 기반으로 운영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중국의 칩들은 대부분 SMIC라는 그 파운드리 회사를 쓰는데, SMIC가 사실 7나노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나노도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5나노, 4나노까지는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자율주행차, 특히나 이제 전장 쪽을 굉장히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삼성전기가 MLCC나 이런 것들 납품을 통해서 관계를 좀 물꼬를 트고, 그리고 이제 뭐 일단 핵심 칩들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디램, 낸드
뭐 이쪽의 가격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인상을 했었잖아요. 뭐 두 자릿수 인상하던데 어떻습니까? 현재 재고 상태, 그다음에 이 가격의 흐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확 돌아서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가격 상승이? 그게 제일 고민이죠. 이게 추세적이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진수요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수요가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아, 지금 예, 막 재고 쌓아놓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는 입장에서도 이게 진수요인지 가수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가 미리 재고로 가수요로 사갑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공급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저기 재고 얼마나 챙겨 놓으실 겁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관세라는 게 이제 한시적이잖아요. 90일이라는 유예 그 사이에 또 미리 땡겨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관세라는 게 지금 유예를 받았지만 10% 보편 관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놓은 것들은 오히려 더 재고를 쌓아놓은 게 더 도움이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10% 보편 관세에다가 또 추가로 더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여전히 재고 수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좀 호재로 단기 호재로 보기는 하지만 이걸 중장기 호재로 보기에는 좀 아직은 애매하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관세라는 변수가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자체로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수요로 보면 말이 안 되게 그치, 가격 뭐 반등도 너무 좋은데 시장이 지금 왜곡이 네, 돼 있으니까. 왜곡돼 있으니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시장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앞으로 뭐 지금 AI 계속 확장돼 가는 거 분명하고 그다음에 전장 부분 또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해서도 지금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메모리라는 이 반도체 제품 외에 또 이 삼성전자가 좀 뭔가 미를 만한 많이 좀 수요가 증가할 만한 그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메모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커스텀 메모리 이제 그 고객사들이 주문 요구하는 커스텀 메모리 쪽은 지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그 커스텀 메모리도 결국은 파운드리잖아요. 그렇죠. 결국 메모리 파운드리고 실제로 파운드리도 잘해야 되는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제일 타깃을 하는 시장이 전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용 칩 쪽을 이제 선단 공정 쪽으로 지금 타깃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 차용 칩을 유치를 하면요 좋은 게 자율주행차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대로 거의 적용이 되거든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FSD 칩을 그냥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게 인지 판단 제어라는 메커니즘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용 이제 커스텀 반도체 그쪽에서 이제 삼성이 좀 기회를 잡아야겠죠. 네. 하여튼 삼성전자가 화두를 여러 개 꺼낸 것 같은데 지난번 HBM3에서 뒤처지면서 뭔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전략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온디바이스 AI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일단 뭐 HBM 그 로직 다이 그 또 뭐 파운드리에서 직접 생산한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HBM을 이을 그 커스텀 메모리는 소캠 같은 맞아요. 네, 소캠 같은 메모리도 있고 한데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의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 사이에 뭔가 틈을 벌여서 거기서 뭔가 메인스트림의 위치를 차지하기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빅테크들의 자체 칩이 있잖아요. ASIC. 그런 쪽에 필요한 그 커스텀 메모리들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저는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구글의 TPU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의 뭐 주문형 칩이라든지 이런 쪽에 커스텀 메모리를 하든지 아니면 더 제일 좋은 거는 턴키로 수주를 해서 파운드리부터 이제 HBM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다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각 요소에서 보면 삼성의 기술이 아직까지는 약간씩 부족합니다. 네. 지금 하여튼 뭐 미중 관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의해야 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번 반등이 짧고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저는 1,450원이라는 게 사실 한국은행이 약간 그 저지선이라고 하죠. 네. 뚫리면 안 된다고 항상 디펜스하는 선인데 그 아래에서는 사실 우리 국내 주식들이 그래도 크게 많이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1,450원을 위로 터치한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주식을 조금 이제 비중 관리를 오히려 환율이? 네네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1,300원대 환율을 기대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다면 우리 좀 더 호재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게 이제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지금 미중하고 협상이 진행되잖아요. 네. 근데 이 협상이 잘 됐는지 계속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려면 위안화 환율이 중요해요. 아, 위안화. 네, 위안화 환율이 중요한데 위안화가 약간 강세로 간다 그러는 거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좀 더 강세로 가는 게 달러 대비해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위안화가 만약에 강세로 간다 그러면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는 원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를 이끌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를 이끌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수출 데이터가 우리 너무 좋잖아요. 네. 거의 뭐 월 단위로 50억 달러씩 무역 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재고를 미리 땡겨놔서 막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1,300원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뒤에 저는 1,300원대가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그 안개 속 같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그래도 우리한테 좀 익숙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또 이쪽이라 이쪽 섹터를 그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련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네, 어떻게 단기 그다음에 중장기 판단을 하고 투자할 것이냐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형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